환율이 급등하고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민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금 장관을 맡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 커지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걸 가파르게 쫓아가자니 국내 경기 문제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대출자들이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들도 이렇게 가계부채를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다중채무자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중채무자라는 것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다중채무자라고 하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다중채무자 수가 41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다중채무의 금액은 195조로 늘어났죠. 작년 말만 하더라도 이게 162조였습니다. 그런데 195조로 껑충 뛰었죠. 이것은 1인당 4억 7천만 원이 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가계대출도 급증했습니다.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수는요, 451만 3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451만 명이라고 하면 5천만이 넘는 우리 인구 중에서 10%가 안 되네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제 인구 중에 451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다중채무 금액도요, 598조입니다. 1인당 1억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계부채는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6배가 되고요,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전세금, 준전세금이죠. 임대차 보증금은 일종의 숨어있는 부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임대차 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시킨다면 이 규모는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가계신용부채 잔액이 2019년 말에 1600조, 6007억 원이었습니다. 1600조예요. 2020년에는 1700조가 넘어섰죠. 임대차 보증금까지 포함한 가계부채의 규모를 보면요, 2019년 말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2383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20년 말로 따져보면 2578조죠. 상상할 수 없는 큰 규모의 돈입니다. GDP 대비 규모가 123%, 133%까지 올랐기 때문에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거죠. 명목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 규모로 따진다면 83%에서 한 89%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요. 그리고 환율까지 올라갔고 금리까지 올라가면 부채는 더 늘어나게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 중에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이게 부실화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 증권, 캐피탈, 이런 비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연착륙 가능성을 낮추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0조 원대에 달하는 부동산 PF가 부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 분위기로 급반전되면서 순식간에 공급과잉 국면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공급과잉이 돼버리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청약률 하락, 당첨 취소, 계약 취소 등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예정된 분양 물량이 2016년 이후 최대치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증가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 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요, 한미 간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 그 영향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전개되겠죠. 그러면 채권시장 경색이 오는데요, 부동산 PF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뻔한 일이죠. 지금 우리 코스피가 220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이 하락했죠. 하락한 이유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달러로 갈아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파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식이 행여나 올라서 이익을 봤다 치더라도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주식으로 이익을 봐도 결국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얼른 팔고 달러로 갈아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PF의 대표적인 자금 공급기관인 캐피탈사의 경우 채권, 차입금만으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해서 채권 시장의 경색이 장기화된다면 이 유동성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비아파트 부동산 등 고위험 부동산 비중이 높아졌죠. 아파트가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 대체제로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실화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요, 지금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대세고,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부동산 버블 붕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과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정서상 집값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버블 붕괴가 시작이 되면요, 그 파괴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인들의 개인 자산 비중을 보면요, 금융자산이 70%입니다. 그리고 비금융자산, 부동산이 30% 정도 선에 있죠. 일본도 65% 정도가 금융자산이고요, 35% 정도가 비금융자산, 아파트입니다. 주택이죠. 그런데 유독 한국만 금융자산이 20%고요. 부동산이 80%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자산 비율을 자랑하는 독특한 재무구조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물가가 오르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말 그대로 한꺼번에 폭탄 맞은 것처럼 가정경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경기 위축이 오고 경기 침체가 오면 그것이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갑을 다 닫고 이자 내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계속 오르는 환율과 금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수의 가정경제가 위험에 빠지면 부동산의 가격은 얼마까지 하락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율과 그리고 뛰는 금리에 대한 숫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보여집니다. 표용호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